한국산 전기차에 큰 타격을 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가 법안이 통과되기 약 열흘 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 이미 주미 한국 대사관이 이 인플레 감축법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얘기는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이 법안은 미 상원을 그리고 닷새 뒤에는 하원까지 통과됐습니다. 법안 최고 통과에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리고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의 하원 의장이 때마침 한국을 찾은 이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정부가 이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당시에는 이 법안이 미국 상원에 먼저 올라갈 예정이라 이걸 하원 의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원 의장이라서 말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곧이어 하원으로 넘어와서 통과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총 상금 6천만 원 걸린 내가 경제스타 K, 지금 12월 9일까지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2천만 원이고 최우수상 각 부문별 4명에게 500만 원 돌아가는데 지금 성인부와 실버부에는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청소년부 사연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500만 원 상금 걸려 있는데 그러니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경제쇼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RE100 가입 선언했습니다. 기업들에게 RE100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오늘 이 에너지 문제 전반 그리고 전기요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로 가시기 전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네. 러시아하고 독일에 있는 해저 가스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네.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좀 거기서 사고가 나서 네. 폭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교수님이시지.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맞습니다. 누가 이거 일부러 터뜨린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고장난 겁니까? 사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니까 이제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제 정황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훼손을 시킨 주체가 누굴 건가에 대해서 이제 가불론박이 있는 거고요.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자기들이 안 했고 오히려 저쪽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고 또 유럽 쪽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러시아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그러한 자기들에 대한 제재를 좀 유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겁주려고? 지금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데 사실 러시아에서부터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가 유럽 지역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해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육로로도 가는 게 있는데 육로로 가는 거 말고 이번에 이제 해저에서 있는 것이 이제 훼손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발견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언제 이 훼손된 부분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슈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곧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기 그렇지. 때문에 예. 그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러시아에서부터 오는 천연가스의 그 의존율이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내가 잘 봤던 것이 이렇게 10% 이상 줄어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르게 이거를 복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발트해라고 하는 밑에 예. 해저 밑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깊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이제 비용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만약 누군가 고의로 폭발을 시킨 거라면은 훼손시킨 거라면은 네. 그게 가스관이 고장나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득입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러시아가 그랬다 그러면 자충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그냥 안 보낼 거면 그냥 잠궈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훼손이 됐을 때 예. 이제 못 가잖아요. 예. 못 갔을 때 가장 지금 이제 피해를 보는 국가는 저는 독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게 예. 독일도 가니까. 예. 근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예.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자국에서의 그 생산되는 에너지 외에도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이라고 하는 수입처가 굉장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고 예. 러시아는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겨울을 앞두고 예. 필요로 하는 그 가스를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하도록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인 독일과 러시아를 뺀 그러면 제3국이 그러면 개입을 해서 그러면 이런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자꾸 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는 네. 지금 에너지 수출을 지금 가장 요즘 많이 하는 데가 미국 아니냐. 그래서 미국도 이거 의심된다라는 기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익을 보는 입장이 누구냐, 어떤 나라냐. 러시아는 그냥 잠궈버리면 될 텐데 굳이 거기 가서 해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터뜨리지 않고 그냥 우리 이제 공급 안 하려고 가스관 잠궈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는 추측도 저는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공급하는 것을 싫어하면은 그냥 보내는 가스관을 처음부터 잠그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밑에 해저에 있는 거를 훼손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이 스스로 그걸 할 리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3자인데 그러면 가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이 뭔가 공작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미스테리한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렇죠. 어떤 특정 국가를 지목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국가에서는 오히려 러시아를 또 지목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책임 공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요번에 이러한 사고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이 저는 환경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천연가스가 일단 나오다가 구멍이 났으니까 해저에서부터 천연가스가 이렇게 누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연가스의 성분 중에 하나가 메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메탄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온실가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만 이야기하지만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뭐 프레온가스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1배 이상 지구를 더 덥게 하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작년에 이제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26번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라는 게 열렸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메탄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 서명했던 이유가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 외에도 메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경 써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말 메탄 서약이라는 걸 했는데 해픈 TV 이번에 그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스관 파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게 돼서 지금 이것이 기후변화에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네. 거기 가스관에 있던 가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나 보죠. 지금 물론 잠궜겠지만 당연히. 좀 문제는 뭐냐면은 발견을 언제 했는가에 따라 다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정 부분 보내는 상황에서 구멍이 났으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많이 누출됐을 것이다라는 걸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잠갔다 하더라도 거리가 있고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또 나오면은 예. 배출되는 메탄의 양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고치는데 한 몇 달 걸릴 거라는데.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없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천연가스 오늘도 보니까는 도시가스 요금 올라갔던데.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 위기 가스 공급 차질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금률이 얼마나 될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연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에서 한 7%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부터 이제 가져오는 건데 그런 상황만 놓고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지금 유럽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느낌을 받는 것은 그 사이에 우리가 처해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없는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이유는 그 사이에 뭔가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께서 지금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국제적 불안에도 국내 에너지 시장 안정화되고 있다. 그것은 공기업의 희생 덕분이다. 이렇게 해서 뒤에는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는 에너지 공기업,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잘 공급받던 도시가스가 끊어지거나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하는 이런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천연가스 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유가가 굉장히 $100를 계속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어떤 수출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자체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전기, 열, 수송 연료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으로 우리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에너지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잘 공급받고 있는 것은 그간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급 정책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어 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미래를 봤을 때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면 한전의 적자나 가스공사의 적자 이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것보다 작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 지역은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가스요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따가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오늘 발표된 거 보면은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올랐지만
다른 나라들이 오른 거에 비하면 영국은 제가 알기로 60%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예. 우리는 요번에 한 5원, 2.5원 정도에서 통합해서 한 7원, 8원 7원 40 정도 올랐어요. 7원 40 1kW당. 네. 그렇게 오르고 가스 요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가져오는 예. 어떤 에너지에 대한 가격은 예. 국제적으로는 올랐는데 우리가 실제로 쓸 때 소비자들이 내는 거는 예. 그거에 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게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서 감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전과 가스공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은 네. 어쨌든 우리나 오늘 그러니까 전력요금 이제 그 전기요금 개편안 내면서 정부가 네. 4인 가구가 한 월 2,27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라는 네. 얘기 했어요. 그러면은 한전에서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된다. 지금 올해 적자가 30조 원 뭐 된다. 네. 누적 적자로는 뭐 100조 원 가까이 되니 네. 이 부분 우리는 그럼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에너지껏 수입하는 원자재 그 천연가스나 이 석유값이 비싸서 원가가 올라가는데 전기요금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부분을 우리나라는 그런데 국가가 적절하게 이걸 공공재니 네. 국가 기반 시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이만큼 안 올라가서 우리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부족함을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거기는 완전히 민간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 다 민영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 말씀은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네. 우리나라도 그럼 이 에너지 시장을 다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 지금 우리 에너지 중에서 예.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예. 석유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원유를 갖고 와서 예. 이제 휘발유도 만들고 디젤도 만들고 해서 예. 주유소에 가서 이게 넣잖아요. 예. 근데 그 주유소 가격이 요즘에 이제 좀 떨어져서 예전에 뭐 1,900원 올라가고 1,800원 지금 1,690원까지도 뭐 예.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은 휘발유나 디젤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해외에 있는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민간 우리나라 따지면 4개 굉장히 큰 정유사들이 해외 여러 가지 원유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예. 지금 천연가스하고 예.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책정했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인상 요인이 있으면은 열이라고 하는 만큼 올라가 줘야 되는데 민생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열을 다 하지 않고 뭐 그 중에서 뭐 찔끔해서 둘이나 셋 정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그 한전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한데 우리가 참 견딜 수 있는 만큼은 계속 견딜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계속 한전의 누적 적자가 100조가 넘고 이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건가? 이대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뭐 민영화로 가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극단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콩 가격하고 두부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두부가 비쌀 것 같은데. 그죠? 당연히 예. 두부가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요금은 예. 두부 가격이 콩 가격보다 더 싼 상황입니다. 이 원가는 원료는 비싼데. 그렇죠. 예. 이 콩과 두부 가격의 비유는 제가 예. 한 게 아니고 예. 그 전임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서 예. 이 전기요금의 답답한 심정을 이제 비유할 때 이게 콩 가격과 두부 가격을 하면서 두부 가격이 더 저렴한 이 상황이
참 답답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정치권과 정부와 그리고 특히 소비자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갑자기 이제 노드스트롬 거기서부터 지금 전기요금으로 오긴 했지만 이 전기요금 문제만큼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을 하려고 지금 교수님 모신 거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최대한 한번. 예. 아까 그런데 그 비율은 게 원유값은 석유값, 휘발유값은 계속 민간이 지금 하기 때문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민간이 조절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데 전기나 가스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나 수도나 물이나 가스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필수제거든요. 네. 하지만 자동차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필수제는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기 그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거든요. 예. 당연히 필수제하고 안 써도 되는 거를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제라고 해서 낮은 가격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용품들이 모두 다 필수용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용품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 전자 제품이 우리가 정말 우리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거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낮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쓰게 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발전소를 짓다 보면은 또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가스 시장을 갑자기 민영화해서 민간 기업이 그것을 가격을 컨트롤하도록 하자라는 그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물가 안정이라든가 민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최대한 낮게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아까 콩 가격과 두부 가격이 두부를 낮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최소한 콩 가격과 두부 가격의 차이는 최대한 작게 해서 그렇죠. 작게 해서 가져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을 그 두부값에 맞게끔 올리는 거. 네. 나머지 하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은 세금으로 국가가 재정으로 보존해 주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또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두부 가격이 낮았는데 이 두부 가격을 콩 가격 좀 비례해서 좀 올렸어요. 그러면은 두부를 먹고 싶은 분들이 두부를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두부를 다 먹기 위해서 두부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그 조금 더 높아진 두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은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먹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필수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은 두부를 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는 거죠. 그 두부 가격을 충분히 더 높게 내고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자 그러면은 적자에 대해서 세금으로 그냥 메워주면 되지 않겠는가? 재정으로. 네. 자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명분으로 세금으로 그 적자를 메워주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에너지 얘기만 하니까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예를 들면 지하철 타는 지하철 요금, 물 공급하는 것도 지금 적자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데 다 적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저것 세금을 다 모으면은 우리 일반 뭐 가능하지 않죠. 소비자들의 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이게 저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는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이 가격 기능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이도록 하고 필요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전기 요금도 그렇고 가스 요금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격 기능에 의해서 소비가 조금씩 조절될 수 있게 그래서 오르면은 사람들이 좀 불필요하게 아니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져서 그런데 네.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건지 좋은 건지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공기업 한전도 그러니까 국가 지분이 51%지만은 민간이 49% 지분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이 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주라는 건지 네. 지금은 현재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기능을 없애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네. 전기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전기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그 기능을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예. 하는 곳이 있어서 예. 그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하고는 또 좀 별도로 되어 있는 그렇죠. 한국의 독립적인 기관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가 예. 서로 논의해서 물가니 서명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주면은 사회적인 합의를 모으자. 저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네. 유튜브 댓글에도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네. 이번에 전기요금이 7.4원 1kWh당 네. 그리고 4인 가구당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2,270원. 이건 가정용 전기요금이잖아요. 네.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가 사실 산업용으로 쓰이잖아요. 가정용은 한 15%밖에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럼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산업용 전기인데 네. 그리고 한전의 그럼 누적 적자도 산업용에서 기인한 게 클 텐데 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여기도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예. 가정용보다 조금 더 높이 올린 것으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 교차 보조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전기요금을 높게 하고 예. 산업용을 낮게 해서 예. 이 적자가 생기는 그러니까 차이를 예. 가정이나 일반에서 높게 낸 걸 거기서부터 빼서 예. 산업용에다가 보조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경제를 살리고 예. 수출을 많이 하자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뭐 그런데 그거는 그게 통했지. 과거에 그렇게 교차 보조고 예. 지금은 산업용도 예.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산업용도 그렇고 예. 가정용도 그렇고 OECD 국가 우리가 OECD 국가잖아요. 예. OECD 국가에서 하면은 위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부도 올리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지금 가정용이 7.4원 올라간 반면에 지금 보니까 산업용은 최대 한 16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더 올린 거죠. 그런데 산업용이 16원 올렸다 하더라도 네. 원가에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콩과 두부 얘기하셨듯이 네. 콩 원료 그 에너지 원가가 산업용도 한참 지금 못 미친 가격이라면서 올렸다 하더라도 16원을 네. 올렸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산업용이라는 거는 그 뭐 삼성전자도 쓰고 있고 뭐 그 조그만 중소기업도 쓰고 있고 다 그 삼성 그 전기는 다 똑같겠지만은 네. 최소한 정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원가에 맞는 전기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삼성전자 아니거든요. 현대제철입니다. 네, 전기 고로가 있죠. 현대제철은 네. 용광로를
석탄으로 떼는 게 아니라 전기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한 대가 전체가 그 현대제철 그 용광로 쓰는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기값이 싸니까 전기로다가 용광로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좀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산업용이 이제 원가 회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원에 사와서 얼마에 파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 다른데 예. 산업용 부분도 원가 회수율을 많이 높였어요. 90% 이상으로 높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단지 하나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려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예. 저는 산업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부의 배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낮게 산업용 요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는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를 공급할 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비용 같은 게 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업용은 고압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일반 가정은 220볼트를 사용해서 이제 발전소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전압을 쭉 보내면은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 민간에는 이제 220볼트를 쓰지만 기업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예.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이제 비용은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은 해주는 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냐 제 짧은 생각에는 네. 가정용 전기 올라가는 거 당연히 한전이 적자를 30조나 본다는데 한전도 당연히 기업인데 거기도 경영평가를 다 매년 받는데 당연히 그 요금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15%인 가정용 전기를 먼저 이것 때문에 적자를 본다고 핑계를 대서 여기를 먼저 타겟을 삼을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재벌 대기업들 여기는 원가만큼 받아야 되는 거 여기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가정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네. 아리백 원래 이거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원래 지난 대선 토론 때 이게 아리백이 갑자기 유명해져 갖고 아리백이 뭔지 이거부터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아리백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영어 R하고 E 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아리백 하니까 처음 들은 분들은 되게 생소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영어의 R이 의미하는 것은 리뉴어블 에너지,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걸 얘기를 하고 예. 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 R200에서 E라고 하는 거는 전기, 일렉트리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제 재생 전기.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기가 있을 때 그 전기를 무엇으로 공급받을 것인가 할 때 그 공급해주는 전기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해라. 그 100% 해라. 이런 100%? 의미죠. 네. 일반 전기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이거 하나도 쓰지 말고. 네, 그거 빼고 태양광, 풍력, 뭐 재생에너지는 종류가 태양광, 풍력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 뭐 그 지열 이용하는 것도 있고, 조력, 파력 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고, 어찌 됐든 기업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는 신재생으로 생산해서 된 전기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리백을 지금 오늘 주제로 다루는 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리백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일단 이게 가능한 거는 조금 이따 좀 보고 왜 아리백 하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산업용적이 싼데 원가도 안 미치게 싼 값에 지금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데 굳이 싼 전기 놔두고 왜 비싼 전기를 쓰려고 할까? 왜 삼성전자는 여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다 다면적으로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해가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아리백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재생에너지 100%라고 하는 목표 달성 연도를 2050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리백에 선언을 하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장 내년, 내후년, 2030년까지 그런 것이 아니고 2050년까지 앞으로 한 30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이 방향성을 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럼 2050년까지만 그때부터 아리백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아리백을 처음 이제 캠페인으로 시작했던 CDP라고 하는 국제 NGO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처해 있는 국가라든가 이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30년대까지는 뭐 예를 들어 뭐 40%, 2040년까지는 뭐 60에서 80% 이런 식으로 해서 2050년까지는 100% 한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점점 올린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죠. 이왕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인데 이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손들고 나왔던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은 구글이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백은 자발적인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자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다 씁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업체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들고 또 구글 입장에서도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업체도 우리가 천명한 이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해주는 그 납품업체를 더 선호하지 그렇지 않은 데를 끼고서 같이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글 입장에서는 납품 단가가 더 높아지더라도 그렇죠. 구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방향성을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라고 정했고 아리백을 우리가 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같이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요즘에 ESG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니까 그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이런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그 돈 어떻게 벌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돈을 벌었을 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벌은 거야 아니면은 뭔가 환경 훼손을 많이 시키면서 번 거야 이렇게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은 국제연기금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 그 기업들이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 제안서를 낼 때 그 사업이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를 많이 뿜뿜뿜 뿜어내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못 줘.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석탄발전소 짓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가 해외에 제3세계에 석탄발전소를 짓겠다고 해가지고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서 석탄발전소 짓고 거기서부터 하면은 이윤이 나죠. 이윤이 나지만 석탄발전소 짓는 거 자체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에는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많은 돈, 우리나라도 그렇고 투자기관들이 석탄발전소 짓는 거에는 우리가 돈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상태로 기업이 가는 것이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이렇게 좀 비싸게 생산을 해두라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걸 환경단체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글이나 연기금 자본시장의 천병들이지 않습니까? 연기금 하면은 뭐 연기금이 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이 투자
단체 투자 기관들은 네. 돈이면은 그야말로 1원이라도 싼 쪽으로다가 더 수익이 나는 쪽으로 냄새 맡고 가는 기관들인데 네. 여기도 그러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할 때 예. 무엇을 보고서 투자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투자를 이익만 보고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예. 이익 플러스 가치 지향적으로 투자하는 건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가치가?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예. 석유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신재생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윤이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가치 지향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화석에너지 석유 회사에 투자를 해서 석유 탐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업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익을 줘도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은 이 석유에 대한 투자는 투자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넣었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은 석유 탐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넣어주는 게 나한테 이익을 가져오지만 예.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의 가치를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신재생이라든가 재생이라든가 좀 환경 친화적인 경영 사업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배보다 큰 돈을 배꼽이 갖고 오는 거죠.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과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네. 저는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제가 네. 제가 그 교수님 말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한 15년쯤 전에 한 5, 6년쯤 전에 이 탄소 얘기 많이 나올 때 네. 그때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취재를 하면서 영국에 한번 출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영국에서 이게 유럽에서 먼저 탄소 중립 그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이런 얘기 나왔었으니까 네. 영국의 그 환경부 관리가 그때 인터뷰했던 게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네. 이 환경부 관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를 살리자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이 대의명분에 어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탄소 배출을 지금까지 잔뜩 시켜놓은 거는 이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끌어들인 선진국들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들이 그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을 자기들도 좀 이제 이용해서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뒤를 쫓아오니까 그 한계에 다다르니 이제는 탄소라는 네. 석유 대신 탄소라는 이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정말 선진국들이 지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이 대의명분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라면은 선진국들이 다 그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나 이런 건 다 선진국들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특허도 네. 여기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걸 돈 받고 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구를 살리자는 그 명분 아니냐. 그럼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다 선진국들이 석유 지금까지 잔뜩 자기네들이 다 온실가스 뽕뽕 뿜어내서 다 망쳐놓고 네. 이제 와서는 이거 줄이는 기술은 돈 받고 그럼 너희들 당신 중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돈 주고 우리한테 사야 돼. 또다시 돈 버는 그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줄여서 지구를 살리자는데 어느 누가 그야말로 이 대명분에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돈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 선진 자본들이 이걸 새로운 그 자본 창출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도 저는 약간 들거든요. 제가 너무 의심을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는 합리적 네.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가 돈이 안 되는 곳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좀 납득하기 힘들죠. 예.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낮더라도 내가 들어간 투자금보다는 뭔가 더 큰 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사실은 아직도 갈등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이 있죠. 산업혁명 이후에 예. 굉장히 많은 화석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특정 시점이 지나고서부터는 인도, 중국, 예. 브라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예.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 외의 다른 국가들, OECD 외의 다른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OECD 국가들이 배출하는 양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협상상에 가면은 예전처럼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 있으니까 먼저 줄이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예. 다 같이 줄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게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는 것이 예.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오바마 두 국가의 주석,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1등 국가, 2등 국가, 그리고 선진국을 대표하고 개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여전히 부딪힘이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홍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도국은 줄이고 싶어도 기술이라든가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도와줘야 우리가 좀 그래도 그렇지. 잘하지 않겠냐. 그 돈 받고 돈 주고 사라고 하면은 그 억울하지. 그렇죠. 사실 그게 예. 쉬운 일은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던 기후변화 관련된 국제협상에 가면은 계속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대의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는 없죠. 예. 그런데 실제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도국이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예. 선진국이 우리한테 좀 기술도 좀 전수해주고 예. 또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돈이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들이 일정 금액을 매년 돈을 만들어서 예. 개도국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모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리백에는 네. 그 원자력은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아리백에는 원자력은 안 들어가고요. CF100이라고 하는 게 좀 새로운 개념이 있거든요. 카본 프리 100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무탄소 전원이라고 해서 아까 RE100이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만 이용하는 거고 그 외에 연료전지라든가 뭐 원자력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이산화탄소, 새로운 거군요. 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여러 가지 전원을 사용해서 하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리백 지금 일단 CF100이라는 건 아직 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그거는 네. 이제 새로 뭐 좀 일종의 대안으로 나오는 건가 보군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캠페인이고요. 캠페인? 그냥 민간 부분에서의 캠페인이고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아리백까지는 좀 너무 힘드니 원자력도 좀 거기 뭐 수소 이런 것도 좀 포함시키자 이런 건가 보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개념을 그렇죠.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이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백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여기 참 그 속속 동참한다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자력을 늘리는 게 지금 기본 에너지 정책으로 지금 얼마 전에 채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리백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뭐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으로 하면은 한 7.5%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7.5%. 신재생 에너지가. 네. 근데 이게 과거에는 3%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무리 뭐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중을 2배 이상 늘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추세로 쭉 가면은 2030년까지 조금 더 올려서 처음에는 이제 20% 생각을 했고 지난 정부 때 그거를 우리가 30%까지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요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30%는 무리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보니까 많이 확대는 되긴 했지만 그 속도 조절이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해결해 가면서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 보면은 21% 그러면서 이제 애둘러 얘기하기를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2030년에 20%에서 30% 갔지만 거기까지 하셔야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벌써요? 예. 다음에 또 한번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자,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 최강 시사. 낮 12시 20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을 시간이에요. 기다려지는 점심시간 시사본부에서 저 최영일을 만나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 핫한 시사가 궁금할 때는 평일 낮